가난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 홀어머니와 자라 서울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년. 추운 겨울밤 그는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앞에 멈춰선 검은 벤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왜 그 청년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의 겨울은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조금 더 차가워졌고 파도는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졌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빽빽이 붙은 골목길을 가만히 적셨습니다. 그 바닷가 마을에서 자란 정우는 3살 무렵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심했던 날이었고 아버지는 뱃일을 나가신다고 말도 없이 새벽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이름은 집안에서 거의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의 하루하루엔 어머니의 손길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다듬어진 파처럼 매끈하진 않았지만 단단하고 따뜻했던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내 장갑 어딨어? 다 해졌길래 꿰매놨다. 그거 끼면 바람은 못 막아도 내 손때는 묻었지. 어머니는 그렇게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분이셨습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자연스레 자신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정우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8평이 채 안 되는 방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공기엔 김치 냄새와 라면, 스프 냄새가 엉켜 있었고 복도엔 늘 텁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시원 옆방에 누가 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벽 너머로 기침소리나 전화 목소리가 들려올 뿐 문을 열고 나와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고시원 샤워실은 오전 7시부터 붐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용히 씻으려면 일찍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히 씻고 나온 뒤 그는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500원짜리 캔커피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정우는 출근할 때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건물 사이를 지나 고개를 들어야 보이는 회사 건물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버텨보자. 그의 첫 출근 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입사 교육을 마친 뒤 정우는 마케팅 부서에 배정되었지만 신입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에는 끼지 못했습니다. 선배들은 그를 잡일꾼처럼 대했고 업무 중간중간 커피와 프린트를 심부름시키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우 씨, 오늘도 커피는 내가 돌리지?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야근 수당은 없었고 퇴근 후 돌아가는 지하철은 늘 10,000원이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컸고 너무 빨랐고 정우는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그는 자주 한강 근처 공원을 걷곤 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조용한 공간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우는 회사에서 돌아와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옆방에선 조용히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릴 적 어머니와의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정우는 겨울이 오면 어머니 옆에서 꼭 붙어 자곤 했습니다. 장판이 뜨뜻하지 않아 몸이 오싹할 때면 어머니는 자신의 담요를 반으로 나눠 덮어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춥지? 이건 엄마 거니까 더 따뜻하다. 그 말은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방이었지만 그때의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덜 외로웠습니다. 첫 월급날이 다가오자 정우는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그동안의 지출 계획과 함께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는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목도리 하나 연한 색으로 엄마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그리고 마침내 월급이 들어온 날, 정우는 월세를 이체하고 편의점에서 목도리를 붙여줄 작은 박스를 샀습니다. 그 안에 손편지 한 장을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많이 사랑해요. 은행에서 200만 원을 송금한 뒤 정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맑았고 어쩐지 남해의 바다보다도 더 먼 곳 같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 살았다. 그날 밤 정우는 따뜻한 마음으로 귀가하던 중 누군가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원 한복판, 겨울 속에 홀로 쓰러져 있는 낯선 노인을 향해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월급을 받았던 날 정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드릴 선물도 준비했고 작은 돈이 남아 송금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뤘다는 작고 조용한 자부심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길모퉁이마다 찬바람이 회오리처럼 불어왔고 코끝이 얼어붙을 만큼 날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걸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릴 적 꿈꾸던 그 위치가 맞는지를. 춥긴 해도 뭐, 오늘만은 걷고 싶다. 집으로 향하던 길, 익숙한 골목을 돌아 공원 앞을 지나던 순간 정우는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와 벤치 사이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물기와 먼지가 뒤섞여 있었고 남루한 외투 아래로 뻣뻣하게 굳은 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다급히 어르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희미한 숨소리만이 정우의 귀에 닿았고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밤이 늦어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고 택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으로 119를 누르려다 다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택시를 잡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 병원까지는 내가 데리고 가야 해. 정우는 공원 입구 쪽으로 달려가 지나가던 택시 한 대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상황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정우의 간절한 말에 차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병원 가자고. 빨리 타요. 근데 진짜 괜찮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주 위독해 보여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노인의 맥을 잡아보려 애썼고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들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우의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간호사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노인은 곧바로 안으로 실려갔고 정우는 접수 창구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요. 지갑도 연락처도 없고 몸이 너무 차가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조치를 위한 기본 진료비와 약값, CT 검사 비용을 정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정우는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면서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서명했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의 숫자는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노인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정우에게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고 혹시 보호자와 연결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번호 남겨두세요. 보호자가 나타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을 나설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근처 지하철역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막차는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남은 생활비는 이제 얼마 없었습니다. 지하철도 택시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그렇게 깊고 조용하게 그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잘한 일이야, 맞지, 정우야? 그날 정우는 그렇게 길 위에 선 채로 조용히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건 때론 차가운 길을 걷는 일과 같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새벽 2시 고시원에 도착한 정우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친 몸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노인의 차가운 손이 떠올랐고 파란 입술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짧게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그리고 그 메모를 저장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후회 없는 하루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어느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이 추운 날이었고 그날도 어머니는 반찬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린 정우는 혼자서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찬밥에 남은 국, 반찬은 어제 먹던 멸치볶음뿐이었지만 그는 익숙하게 밥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지 않던 그 밤 정우는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안 와? 문이 열렸을 땐 밤 9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앞치마는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눈가엔 피곤이 쌓였고 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늦었지. 미안하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어머니는 정우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내가 다치지만 않으면 돼. 배고파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아. 다만 다치지만 말아다오. 그 말을 정우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그는 세상의 시선이 가끔 따갑다는 걸 배웠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키며 살아왔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정우는 상장을 받았습니다. 모범상. 당시 그는 그저 상장이 탐났던 아이였고 그 상장이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 식탁 위에 상장을 펼쳐두고 그걸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우,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중학생이 된 정우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시간도 혼자 보낼 때가 많았고 도시락 속 반찬들이 늘 같은 구성인 것도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부했고 더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결국 대학 입학으로 이어졌고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서울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에 조기구이, 정우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음식이 곧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정우야, 너는 달라질 수 있어. 엄마는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침대 위에서 회사의 복사기 옆에서 정우는 그 말을 떠올리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월급을 받은 날 정우는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는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월급 받았어. 오늘 내가 밥 사줄게 마음으로. 정우야, 고생했다. 밥은 나중에 사줘도 돼. 너 목도리라도 하나 샀냐? 응, 엄마 것도 하나 샀어. 엄마한테 딱 어울리는 색깔로.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침묵 속에서 눈물 섞인 미소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정우는 목도리 상자에 손편지를 넣고 택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오던 길에 쓰러진 노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병원 영수증을 다시 꺼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의식은 없었고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 가능한 보호자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까지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만큼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도 아니야 후회는 안 해. 그날 밤 그는 고시원 복도로 나와 공용 정수기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찼고 마음도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정우의 인생엔 누군가가 큰 것을 주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가 받은 대부분은 어머니의 손길이었고 나머지는 스스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번엔 무언가 다르게 흘러갈 것 같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고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잘한 일이야 분명히.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다니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병원에서 데려온 노인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 병원에서의 연락도 딱히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병원비를 추가로 낼 여유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가끔 병원 근처를 지나갈 때면 건물 외벽을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계셔야 할 텐데. 혼자 너무 추우셨을 텐데. 회사는 여전히 삭막했습니다. 심부름과 사소한 업무는 끊이지 않았고 선배들은 여전히 정우를 말 잘 듣는 신입 정도로만 대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정우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자 노인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불빛만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러보기 시작한 그 존재에게 정우는 말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냥 뵙고 싶었어요. 뭐랄까 가족은 아니어도 이틀 전부터는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노인은 미동도 없었지만 정우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처럼. 저 사실은 돈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잘한 일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노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그 손가락 사이에 낀 얇은 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금반지였습니다. 반지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가끔 이야기하던 아버지의 유품을 떠올렸습니다.
남해에서 일하던 어부들 중 몇몇이 낀 적 있는 맞춤 제작된 고리형 반지. 정우는 반지에 새겨진 아주 작고 희미한 각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KSM이라는 이니셜이었습니다. 이니셜? 무슨 이름일까? 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인이 길에서 쓰러져 있었고 아무 소지품도 없이 아무런 기록도 없이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디테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맞춤 제작한 반지라면 단순한 노숙자는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 노인이 누구일까? 왜 그토록 추운 날 홀로 거리에 있었을까? 왜 아무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 외에도 옷 속 어딘가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무언가를 파헤치는 건 그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괜한 호기심은 실례겠죠. 그래도 언젠간 깨어나시겠지요.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 하나를 뽑아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따뜻한 캔을 굴리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KSM 반지 각인 의미, 반지 이니셜 뜻, 이름 이니셜로 추정하는 방법. 무의식 중의 행동이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도 왜 이토록 신경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 아니면 알 수 없는 연결감? 무엇이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작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접수대 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환자분 관련해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요. 무슨 일이죠? 간호사는 말없이 작은 투명 지퍼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얇은 명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은 반으로 접혀 있었고 표면은 젖은 흔적에 번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옷 안쪽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너무 오래 젖어 있어서 저희도 오늘에서야 발견했어요. 정우는 명함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진호 대표이사 MK산업. 강진호, MK, 이거 우리 회사? 그 순간 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함 속 이름은 정우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한순간에 크게 울렸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이 들고 있던 이 명함.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정우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그 명함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KSM이라는 이니셜, 그리고 강진호라는 이름. 두 개의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명함을 다시 간호사에게 돌려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명함,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병원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정우는 명함을 들고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우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가 아주 조용하게 그 모양을 바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진호 대표이사 MK산업. 정우가 다니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노인의 옷 안주머니에서 나온 이름.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회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건 무슨 뜻이지? 진짜 우리 사장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정우는 병원 접수대에 명함을 돌려주며 간단히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바로 인터넷으로 회사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 강진호, 학력, 양력, 인터뷰 기사.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가족이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한 정우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로비에 생전 보지 못한 고급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허리를 굽히며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선 평소 차가운 표정을 하던 인사과 과장이 정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 씨, 어제 병원 들렀다면서요? 아, 내 쓰러졌던 어르신 상태가 궁금해서요. 그 어르신, 꽤 중요한 분 같던데 조용히만 움직이세요. 회사 쪽에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정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며 그 안은 낯선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는 책상에 앉자마자 어제 봤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강진호. 그가 알기로 회사 사장은 평소 직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조차 함께 타는 일이 드물었고 언제나 검은 차량에 둘러싸여 건물을 드나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장의 명함이 노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우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남해 바닷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내가 뭘 알게 된 걸까? 그냥 지나쳐야 했나? 그 순간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고 간호사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돼 있었습니다. 정우 씨, 환자분 상태가 조금 변했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반응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혹시 가족이실까요? 아니면 가까운 지인? 아니요. 전 그냥 길에서 발견해서 도와드린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하며 정우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가족이냐는 질문이 어쩌면 더 깊은 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이미 이 노인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업무 중 팀장이 갑자기 정우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없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일정표도 지시서도 아닌 정우의 이력서였습니다. 정우 씨, 입사 때 냈던 이력서 원본 어제 누가 요청해서 확인했어요. 혹시 본사 쪽에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본사에서 인사자료 요청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우는 등줄기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이력서? 누가 왜? 그저 병원에서 노인을 도운 것뿐인데 왜 갑자기 그의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회람되고 있는 것일까? 퇴근길 그는 또다시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벤치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노인이 쓰러져 있었던 곳. 정우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해지고 있어. 뭔가 아주 작지만 확실하게 어긋나고 있어. 그의 앞에 바람에 날린 전단지 하나가 날아와 멈췄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를 천천히 펼치자 거기엔 익숙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MK산업. 정우는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회사, 그리고 이 노인. 어쩌면 모든 시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날따라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KSM이라는 이니셜과 강진호라는 이름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얽혀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강성만, 강진호 혹시? 그 순간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니셜 KSM이 강성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강진호 사장의 아버지라면? 모든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내일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울의 겨울은 다시 찬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정우는 회사 정문 앞에서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경비실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광경에 직원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저거 사장님 차 아냐? 맞는 것 같아. 웬일이래? 평소엔 저렇게까지 직접 안 오시잖아. 그 순간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단번에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회사 속에서 맨 앞장, 대표이사 칸에 있던 바로 그 사진. 강진호 사장이었습니다. 혹시 이정우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 사장의 표정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계, 놀람, 그리고 묘한 안도감. 그는 정우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지를 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어르신이 사장님의 아버지셨습니까? 정우는 말끝을 흐리며 멍하니 사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낯선 반지, 명함, 병원의 이상한 분위기, 회사의 작은 변화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그날, 그 공원의 벤치였다는 사실이. 강진호는 정우를 회사 건물 1층의 카페로 조용히 데려갔습니다. 둘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 간병인을 붙였는데 그날 아침 잠시 눈을 뗀 사이에 나가셨더군요. 그랬군요. 그날 밤 아버지를 발견해 주시고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치료비까지 부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마음입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아직 정신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너무 추운 날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정우 씨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저는 압니다. 사장은 조용히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텔 명함 같은 두툼한 종이였습니다.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 일은 이정우 씨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저 그냥 제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강진호 역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고 동시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보호자분께서는 빠르게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 씨 지금 아버지 병원에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깨어나셨다면 제일 먼저 당신을 알아보실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자신이 택한 선택이었고 이제 그 끝을 마주할 시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검은 차량에 함께 올랐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도심의 불빛 사이로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우의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행한 선행이 이토록 큰 파문을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고 정우는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할아버지,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성만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강성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우에게 머물렀고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아, 그날의 그 청년이구나. 강진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우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모든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직감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정우의 일상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감사 인사를 했다는 소문은 사무실 구석구석 퍼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복사기 앞에서 커피 심부름을 지시하던 선배가 이제는 정우를 향해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우 씨, 요즘 많이 바쁘죠? 사장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다면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병원에서 뵌 적이 있어서요. 정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말도 섞지 않던 사람들이 괜히 말을 걸어오거나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권했습니다. 정우 씨, 점심은 같이 먹어요. 시간 괜찮죠?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을 가장하고 말끝마다 사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정우는 인사과에서 연락을 받았고 본사 비서팀으로의 임시 전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정우 씨, 일단 일정 조율부터 비서팀에서 맡기로 했어요. 기존 부서에는 인수인계 없이 바로 옮기세요. 네, 갑자기요?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업무 인수도 없이 갑작스런 전환. 그 배경엔 누가 봐도 사장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장실에서 마주친 강진호는 여전히 조용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벅차기도 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위치,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좁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거였나? 아니면 너무 커버린 걸까? 다음 날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자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사람 일은 너무 빨리 올라가면 발 디딜 데가 없는 법이다. 천천히 가거라. 그 말은 정우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던 정우는 몇몇 선배들이 자신을 흘끗거리며 수군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게 뭐라고 갑자기 비서실이야? 영웅놀이 하나 잘해서. 이래서 사람 일은 운빨이라는 거지. 그냥 착한 척 잘한 덕분이잖아. 정우는 듣지 못한 척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의 진심을 오해받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업무 중 사장은 정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번 주말 잠깐 시간 낼 수 있겠습니까? 남해에 계신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희 가족에겐 큰 은혜입니다. 제 아버지를 살린 분의 어머니를 찾아뵙는 건 저로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또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깊이 이 관계에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한 발 물러서야 할까? 주말이 다가오고 정우는 짐을 쌌습니다. 사장과 함께 남해로 향하는 길, 어머니와의 재회,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의 시작.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시선들, 급작스런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공원에서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순간의 마음만큼은 진짜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진호 사장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그가 정우라는 존재를 통해 다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의 중심에는 여전히 강성만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그는 병실에서 아들과 정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따뜻함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에서 출발한 차는 천천히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이 남긴 흔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잿빛 도시가 점점 푸른 산과 바다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장 강진호와 조용히 가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눈을 감고 있었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다 종종 자신의 무릎 위에 얹힌 손을 조였다 풀었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마음으로만 갚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갚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차는 어느덧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마주하는 바다 냄새에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정옥수는 반찬가게 앞에서 정우와 강진호를 마주했습니다. 정우보다 사장을 먼저 발견한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이구, 여긴 웬 손님이시래요? 엄마 여긴 우리 사장님이셔. 그 순간 정옥순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정장을 입은 강진호가 반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정우 사원, 어머님 되시죠? 갑작스런 방문, 무례가 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지요. 멀리서 이렇게 직접 어쩐 일이신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안작은 좌식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우는 긴장했고 어머니는 미묘하게 낯선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님 아드님께서 제 부친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추운 겨울밤 길에서 쓰러지신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셨고 치료비까지 본인이 모두 부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어딘가 모르게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지나치기엔 너무 추운 밤이었어요. 강진호는 그들의 정적을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저희가 준비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거처하시기에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입니다. 받아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아니, 그런 건 저희 같은 사람한테 너무 큰... 엄마, 받아줘 제발. 나 엄마한테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잖아. 그 말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갑자기 터질 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맨날 엄마한테 미안했어. 아빠 없이 키우느라 고생만 시켜서. 새 운동화 한 번 제대로 못 사준 것도 다 알아. 근데 나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이번엔 그냥 받아줘. 내 마음 좀 받아줘. 어머니는 말없이 정우를 바라보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따뜻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너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었다. 꼭 뭘 해줘야 사랑이 아니란다.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아들이야. 그 말에 정우는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말없이 울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가게 안엔 오랫동안 눈물과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새 집을 어머니와 함께 보러 갔습니다. 작은 마당과 해가 잘 드는 창문, 깨끗한 부엌이 있는 단층 집. 정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집안을 돌아다녔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정우야, 이 집보다 더 따뜻한 건 내 마음이야. 그걸 잊지만 말거라. 그날 밤 정우는 고향 마을에 별이 많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가슴이 시리던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조금은 환영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진호는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가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라는 청년을 통해 그는 다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두 사람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들이 서로를 찾아 만나는 순간의 소중함을.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정우는 사장 강진호와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앞엔 이미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병실 안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 강성만은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고 몸을 움직이려 하자 곁에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은 가만히 계셔야 해요. 정우와 강진호는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진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호냐? 내가 왔구나. 정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노인이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낯이 있구나. 그 공원이었지? 네, 그날 제가 병원으로 모셨어요. 춥더군. 많이 추웠어. 그날 발이 안 움직였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노인의 말은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내가 집을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에도 한 번, 아주 오래전에 난 도망쳤어. 내 아내가 병으로 누웠을 때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 어린 진호를 두고 나는 도망쳤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물론 강진호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고백은 단순한 기억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죄책감이 깨어난 의식과 함께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진호야, 미안하다. 난 아버지가 아니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강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굳게 다물었던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몰랐던 이 가족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정우라고 했던가? 내가 널 본 순간 어릴 적에 내 모습이 떠올랐어. 너무 닮았어. 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지만 그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꼭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건 아마 내 마음이 누군가를 닮았기 때문일 거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이었지만 이번엔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한 시절의 죄를 고백한 후 겨우 다시 쉼을 얻은 사람처럼. 병실을 나서며 정우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도운 줄 알았던 이 노인이 사실은 사장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 강진호는
정우와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우 씨가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베풀어진 온기 같았다고. 그 말씀은 과찬입니다.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야 제가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완전하진 않다는 걸. 정우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갚으며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용서조차 못한 채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을 정우는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강진호는 정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우 씨, 저희 딸 영주와 한번 식사하실 시간 있으세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정우와 강영주의 첫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 알지 못한 채로 병원에서의 고백 이후 정우의 삶은 잠시 평온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누가 그를 얕잡아 보지 않았고 사장 강진호의 신뢰는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의 일은 고단했지만 정우는 피로보다 책임감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사장의 곁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때론 회의 자료를 대신 정리하며 조용히 자신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런 정우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진호의 딸 영주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나눈 대화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우 씨 얘기를 자주 하세요. 처음엔 누군가를 이렇게 믿는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저도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그저 길에서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영주는 과묵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정우는 그런 영주의 눈빛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주말 오후 둘은 한강 근처 작은 북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 대화는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주 웃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아니었는데요. 요즘 웃을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겠죠. 그날 저녁 영주는 정우에게 가볍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봄도 아닌데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천천히 알아가 볼까 해. 그 사람도 정우 널 알아볼 줄 아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 잘 됐네. 정우의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장 강진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일이 잦아졌고 때때로 병원에 홀로 다녀오곤 했습니다. 하루는 회의가 끝난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움은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가 아직도 낯설고 때론 무섭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제가 믿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그 말은 처음 듣는 고백 같았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잘 흘러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어쩌면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장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메모와 함께 병원에서 정우가 지불했던 병원비와 약값의 내역서, 그리고 강성만이 직접 남긴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우군,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인생에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것들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우는 그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 그 어떤 말보다 마음에 남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장이 정우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묘하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저녁 병원에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하나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주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병원에 가볼 예정이에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뵙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진호, 정우, 그리고 영주.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방문객도 적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강성만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심전도 소리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를 보시면 조금은 힘이 나실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강성만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정우는 사장 강진호와 영주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앞 복도엔 익숙한 냄새와 기계음이 흐르고 있었고 병실 문 앞에서 사장은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우 씨, 먼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강성만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아,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네. 정우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맑고 조용했습니다. 전과는 달리 어떤 후회도 두려움도 없이 자네 이름 이제는 잊지 않을 거야. 이정우, 좋은 이름이야. 그날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치거든. 내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 지나치고, 외면하고, 놓친 사람들. 지금도 생각이 나해.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듯 조심스럽게. 난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도망치는 쪽을 선택했지. 책임보단 침묵을 택했고, 사랑보단 거리두기를 배웠네. 두려웠어. 잘못 살았다는 걸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 그런데 자네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두려움이 부끄러워졌어.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이 노인은 지금 자기 삶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열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아들이 나를 다시 본다. 내 딸이 나와 대화를 시작했다. 이게 의미인지 아나? 나는 죽기 전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 자네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을 선택했어. 그게 모든 걸 바꾼 거야.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정우,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땐 꼭 기억해. 자네가 나한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는 걸.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장과 영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진호는 아버지와 정우를 조용히 바라보다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영주예요. 영주야, 와줘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많이 늙었지? 영주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강성만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집을 나간 그날 밤, 정우야, 난 죽으려고 했어.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었지. 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어. 추운 밤에 아무 이유 없이 그때 깨달았지. 세상에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따뜻함이 있다는 걸. 할아버지, 정우야, 고맙다. 진짜로 자네 덕분에 나 마지막이 따뜻했어. 그 말을 끝으로 강성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는 더욱 얕아졌고 심전도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진호는 아버지의 이마에 조용히 입맞춤했고 영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우는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성만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띤 채로 세 사람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강성만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이 참석한 소박한 시기였지만 그 어떤 성대한 장례식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강진호의 요청으로 장례식 내내 함께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강성만은 생전에 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우는 남해 바닷가 언덕에 마련된 작은 묘소에 함께 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날의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하시더군요. 강진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성만이 정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라.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를 찾았으니까. 너라는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에도 봄이 왔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내게 준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사람다움이었다. 부디 내가 가진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진호와 영주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지만 정우의 세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사 복도엔 평소처럼 발걸음이 오갔지만 정우는 그 속에서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비서실 책상엔 하얀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엔 아직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었고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가끔 사장이 미리 내려준 차였지만 정우는 그 향에서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느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회의실 창가엔 작은 화병이 놓였습니다. 그 안엔 봄 기운이 묻어나는 작은 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의 요청도 아니었지만 사장이 살며시 전해준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참, 사장님답게 센스가 있네요. 사장은 조용히 웃었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는 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주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책을 읽으며,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둘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거죠.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영주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감사와 애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우 씨가 우리 가족에게 온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요.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우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강성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들이, 강진호 사장의 신뢰가, 그리고 영주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선 아직도 어머니가 붙인 목도리를 접어두었던 노트 한 권이 열려 있었습니다. 첫 월급 계획이 적힌 첫 페이지는 여전히 빗발에 있었고 거기엔 새로운 낙서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전하고 시간으로 증명하는 것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온기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전해드릴 수 있기를. 며칠 후 정우는 다시 남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주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우야, 또 왔구나. 그리고 이 예쁜 아가씨는? 엄마, 제가 얘기했던 영주예요.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영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들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고 파도 소리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어머니와 영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공원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자신과 영주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온 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래된 것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래. 정우야, 그러면 돼. 그리고 그 벤치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누군가를 품을 준비가 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평온이 말해줍니다. 가장 깊은 온기들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흘러도 우리의 하루를 비춘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따뜻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정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그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